안녕하세요. 강서구에 살고 있는 50세대 우수아입니다. 우수아의 수다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년의 이혼을 꿈꾸는 남자와 여자, 그렇지만 이혼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혼이 하고 싶어서 매일이 너무 힘들고 서로를 바라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넘어서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늦게까지 혼자 있다 보니까 선배나 동료, 이제 동급생들이나 사실 부부 사이가 좋아서 가정이 행복하게 나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고 이끌어져 갈 때는 저한테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제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왠지 좀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제 마음에 안 들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둘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면 그럴 땐 제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 잘 안 했어. 결혼하지 마. 정말 여자들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게 제일 속편한 거라고. 자식이 있어봤자 소용없고 자식이 족쇄가 돼서 결국 이렇게 정말 쳐다만 봐도 분통이 터지는 사람하고 한 집안에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냐, 이러고 얘기를 하고, 선배들이나 남자친구들, 남자 사람 친구들, 남자 쪽에서 얘기하는 건 보통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이후엔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고 자기한테 소홀하고 좀 함부로 하는데, 그런 게 서운하다는 토로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또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일일이 간섭하고 제재하는 거, 그런 게 너무 싫다고, 취미도 허락 안 해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럼 제가 결혼 전에 했던 충고는 뭐였냐면, 충고라고 할 것도 없죠. 제가 결혼을 해본 사람은 아니니까 단지 이 사람 저 사람 사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그 와중에 이혼해서 또 새 출발하는 사람도 지켜보고, 아니면 이혼해서 좀 어렵게, 물론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가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10명이 이혼을 해서 산다고 하면 사실 이제 혼자 살기에 넉넉할 만큼의 살림을, 왜냐면 둘이 살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살았다고 해도 그 살림이 반으로 쪼개지면 양쪽이 다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아무래도 밉니고흡니 해도 안에서 잔소리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을 좀 지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충고할 때는 그런 거였죠. 아니, 다 그놈이 그놈이라는데 이왕이면 살던 사람이 낫지, 뭘 그렇게 헤어지지 못해서 안달하냐. 니네가 사랑할 때 뭘로 사랑했는지 그 생각을 해봐라. 그때의 마음을 반만 가져도 살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러면 양쪽이 다 하는 얘기가, 그게 나만 한다고 돼? 내 노력만으로 되냐고 이제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못했죠. 그랬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물론 올 5월이 만 2년이니까 아직 신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애 1년 반하고 결혼한 지 이제 1년 8개월 정도 된 거예요. 연애와 결혼을 거의 반반씩 경험한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른가 이러고 생각해 보니까, 연애할 땐 우리가 서로 좋은 점만 보여주잖아요. 어쨌든 각자의 그 생활 공간에 있다가 만날 때는 좋은 컨디션으로 이쁜 모습으로, 여자만 남자를 만날 때 꾸미고 차려입고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남자도 남자 나름대로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애인을 만날 땐 거울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면도 한 번이라도, 뭐 친구 만날 땐 그냥 나갈 것도 면도라도 하고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그야말로 다툼이 있어도 둘 사이의 문제만 가지고 다투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연애할 땐 그 정말 헤어지기도 싫고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결혼을 하는 건데, 막상 결혼 생활은 그야말로 생활이 되니까 정작 둘 사이는 더 좋아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 그 자체 때문에 다툴 일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들, 뭐 시집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되겠죠. 연애할 땐 뭐 만나는 순간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좀 저렴한 거 먹고 분식집도 가고, 둘이 주머니가 두둑할 때는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스테이크도 먹고 밥값보다 비싼 커피도 마시고 그게 되지만, 가정생활은 살림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안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를 메워갈 수 있는 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좀 그러면 좋겠지만, 그 연애할 때 싸우고는 각자 집에 가서 좀 화를 식힐, 그리고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결혼은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게 좀 길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걸지 그 신경 쓰이는 게 싫어갖고 좀 빨리 사과하고 마음의 앙금은 남아있지만 그 관계를 그냥 겉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처럼 풀면서 화해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미움도 조금씩 커지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남자가 결혼 전처럼 살뜰하게 다정하게 해주지 않는다든가 아껴주지 않고, 어쨌든 바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연애할 땐 둘이 만났을 때의 그 모습만 봤으니까요. 내게 100% 집중하는 모습만 보다가 결혼하고 나선 남자가 사회생활하는 모습까지 다 봐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왠지 남자의 사회생활보다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 거고, 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생기고 그러고 나면 여자가, 아이는 더 쬐끄맣잖아요. 더 어리고.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주고 그러는데, 그걸 또 사랑이 뺏겼다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는 첫 번째 사건이 의외로 아이가 생겼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관계로 서로 불만이 있지만 참고 그러고 살다가 그 누적의 시간이 10년, 20년 된 후에 이제 제 친구나 주변에서 정말 만날 때마다 이혼을 노래하곤 해요. 이혼하고 싶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못 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노래하면서도 막상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혼, 그러니까 아주 큰 사건이에요. 남자가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람을 폈다거나 이런 경우는 차라리 결단이 좀 빠르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그거를 참고 살라고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참고 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잘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야말로 부정적 감정의 쓰레기 산이 이 가슴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줘요. 제가 고향이 경북 안동인데 시골에, 저도 그곳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얘기긴 한데 그걸 남편과 아내의 얘기로 좀 각색을 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야말로
그렇게 달달달달달 볶으면서 너무 힘들게 했대요. 그러니 이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애는 생기고 아이는 한 두어 낳아놓고 세월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사는데도 그냥 사사건건 며느리를 타박하고 구박하고 들들들 볶고, 근데 남편은 중간에서 잘 역할을 못 해주고, 남편은 원래 항상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정서적 순간에는 아내에게 외편이 되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 힘들던 며느리가 있었대요. 이제 친정에 가갖고 친정엄마한테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펑펑 우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어떡하냐, 조금만 참아봐라, 뭐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랬더니 엄마, 지금 저 양반 하는 거 보면 앞으로 4, 50년은 충분히 살아. 저렇게 기가 세고 건강하신데 내가 그 4, 50년을 저 지옥구덩이에서 산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입에서 쓴물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결심을 한 것처럼 주방에 가서 하얀 병을 하나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서 딸한테 주면서, 그럼 난 내 딸이 더 소중하니까 너부터 살려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매일 식사하실 때 밥에다 작은 티스푼으로, 옛날에는 뭐 그 작은 스푼이었겠죠. 작은 스푼으로 하나씩 밥에 타주라고 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먹이면 한 석 달쯤 지나가면 그 약을 끊으라고 했답니다. 그 약을 끊으면 한 석 달 동안은 살도 포동포동 흐르고 사람이 혈색도 돌고 참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그 약을 끊는 순간 노인네가 시름시름 앓다가 오래 못 살고 갈 거다. 방법이 없지 않냐. 젊은 네가 살아야지.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온답니다. 집에 와서 오는데도 또 시어머니가 2년 전년 해가면서 그야말로 좀 막장 시어머니긴 했던가 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 결심했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밥을 지어서 시어머니 밥을 떠서 줄 때마다 그 밥에다가 그 하얀 가루를 한 숟가락씩 넣어서 섞어서 줬답니다. 이제 한 꼬집이었다, 한 꼬집이죠. 그렇게 주면서 또 뭐 이제 생각하니까 뭐 어차피 이제 석 달 후에 이 약을 끊고 나면 돌아가실 분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냥 그래 내가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냥 웃는 얼굴, 아, 예,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고칠게요. 네네, 잘할게요. 그러고 또 뭐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인데 이왕이면 노인네 좋아하는 걸로 반찬도 장만하고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으면 정말 철이라도 가서 구해다가 해드리고 그랬답니다. 그렇게 두 달, 이제 세 달이 돼가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야말로 며느리가 말 잘 들어, 입에 맞는 음식 해줘. 그러니까 살이 포동포동 오르죠. 혈색도 좋아지고. 세 달이 다 돼갈 때쯤 며느리가 이제 마실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동네 사랑방에 시어머니가 계시더래요. 근데 뭐 아주머니들하고 막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이렇게 아마 이제 문간에 서서 들었나 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주 그냥 며느리 자랑을 하느라고 입에 침 마르더라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얼마나 얘가 잘해주고 이런 며느리 없다고, 며느리 보려면 이런 애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평소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는 걸 이미 다 본 적이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동안은 그 며느리 잘못 들여갖고 집구석이 엉망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니 아니 그 며느리가 왜 이렇게 이뻐진 거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처음엔 애가 살랑거리는 것도 없고 곰마냥 두둥해가지고 뭐 말을 하면 네 대답이나 할 줄 알지 뭐 바뀌는 게 보이길 하나 살갑기를 하나 어떻게 걔가 이쁠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소리 틱틱 나가고
그러면 어디 가고 펑펑 울면서 약한 모습이라도 보이면 내가 그거 안쓰럽기나 할 텐데 얘는 생전 그런 꼴도 안 보이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를 미워하고 구박하고 했었는데 요새 얘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해주고 어? 무슨 소리를 해도 웃으면서 살랑살랑 네네 하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처음에는 얘가 왜 이러나 싶다가도 싶었겠지만 어느 순간 그 며느리가 이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지켜보니 애가 속이 깊더라. 말이 없는 건 쓸데없이 주절주절 말 많아서 여기저기 전화하는 사람보다 100번 낫고 어? 시어머니 먹고 싶다고 하면 먼 길 마다 않고 달려가서 구해서 어른 공양할 줄 알고 이런 애가 없더라. 그러면서 아휴 내가 진작에 사람 알아볼 줄 모르고 그냥 그동안 얘 구박한 거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냥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문 밖에서 듣고 있는데 완전 가슴이 울컥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그러고 막 칭찬을 하니까 그 눈물이 이제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을 또 상을 맛있게 차리는데 그 약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날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래서 그날은 약을 못 탔대요. 그랬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니한테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착한 말 하도록 나도 노력하마. 그동안 참고 살아줘서 고맙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친정으로 당장 달려갔답니다. 하고 친정엄마를 붙들고 펑펑 울면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우리 시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엄마 나 이제 이 시어머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시어머니 좀 살려줘 하니까 엄마가 아니 너 석 달 전만 해도 그 시어머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래놓고 이제 석 달이 지났으니까 또 그 약 끊으면 돼. 그럼 그 시어머니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기다리면 되는데 네가 왜 이러고 우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엄마 나도 그동안 그냥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시어머니니까 그러겠지. 나를 안 이뻐하는 사람이니까. 날 이미 안 이뻐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는구나. 그런 억하심정이 생기니까 나도 표정 한번 좋은 표정 못 짓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양반이 이제 석 달 있으면 간다는 생각으로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거나 시컷 먹으라고 어, 입에 맞는 거 좋아하는 거 해주고 난 정말 그 나쁜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리고 혹시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그래 네가 해봤자 두어 달인데 하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받아줬는데 이 노인네가 그동안 잘못한 게 너무 미안하다고 동네방네 내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니고 오늘은 내 손을 잡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펑펑 우시기까지 하는데 내가 정말 나는 못 산다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그 죄를 어떻게 받냐고 나는 못 산다고 나 이분 모시고 100년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엄마 이분 좀 살려줘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걱정하지 마. 안 돌아가셔. 너한테 줬던 건 독약이 아니고 신화당이었다. 노인네가 항상 역정을 그렇게 잘 내는 거 보니까 입이 쓸 거고 그럼 네가 해주는 밥이 별나게 맛이나 있었겠냐? 너한테 미운 마음까지 있는데 그래서 그거 밥에다 조금씩 타서 주라고 한 거야. 그러면 밥이 달 거고 배가 부르고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미운 소리 안 할 거고 너도 시어머니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까 그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든 네가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을 거고 그 시간 동안 네가 보내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 했을 때 그래도 혹시라도 그 노인네가 안 바뀌면 내가 널 데려오려고 했다. 결국 네가 조금 더 참고 너의 모습을 조금 바꾸고 네가 정성을 다하니까 노인네도 바뀌지 않았냐고. 그 고집센 노인네도 바뀌지 않았냐. 중요한 건 네 마음이다. 앞으로 잘 살라고. 그러면서 며느리를 보냈고 그 며느리는 나중에 효부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안동에 내려져 이제 전에 내려오는 그 효부 안동에는 그 효부 연료문이라고 해서 있거든요. 연료문하고 효부문은 틀린가요? 그 효부에게 상을 내리면 그걸 이렇게 뭐 아무튼 기념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연료비가 세워졌던 한 분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나 형들한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혼을 결심해 하는데, 살아온 세월이 20년 가까운데 그 20년의 세월의 무게가 너무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마지막 시도는 한번 해봐야지. 헤어지고 언니의 인생이, 형의 인생이 100% 행복할 거라는 장담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 사람이 너무 미워서 이 사람한테 그 미움 감정을 100% 쏟고 내 모든 에너지를 그 미움에 두고 있으니까 지금 인생이 너무 불행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마음을 조금만 바꾸고 석 달 후에 헤어진다. 이제 우리는 두 번 다시 볼 일 없다는 생각으로 한번 그 옛날 처음 연애할 때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잘해줘 보려고 조금 노력을 해봐.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면 헤어져야지. 그 정성도 몰라보는 사람이면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혼을 꿈꾸고 있고, 저녁에 퇴근에 들어오는 그 발소리만 들어도 벌써 이제 소름이 돋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 내가 너하고 3달만 살자. 그런 마음으로 단지 그 3달은 내가 너한테 연애할 때 내 남자친구, 연애할 때 내 여자친구를 보는 마음으로 네 기분 한번 맞춰줘 볼게. 그렇게 해주면서 이혼은 준비를 해야죠. 나도 이혼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번 써보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언제부터 이혼하고 싶었는지, 그때부터 왜 이혼하고 싶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써보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쓰면서 내가 왜 이혼을 못했는지 그 이유도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어 달이 지난 후에 내가 이혼하고 싶었던 이유와 이혼하지 못했던 이유를 써놓은 종이를 비교를 해보세요. 거기서 이혼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그래도 내가 참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면 이혼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이 사람 말고, 물론 이혼 후에 뭐 아예 혼자 사는 거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재혼을 했을 때 세 사람이 또 이 짓을 해도 참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만난다고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사람과 재혼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초혼의 이혼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전체적인 이혼율이 높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던 사람의 참을 수 없는 점은 참고 참다가 이혼을 하는데, 재혼을 한 후에 그 사람에게서 비슷한 게 보이면 이건 참고 참아도 내가 결국 참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빠른 이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저 사람의 안 좋은 점을 써보는 거예요. 써서 내가 이건 정말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가 혼자 살아도 이것 때문에라도 내가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너하고는 못 살겠다 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혼하지 못했던 이유, 그걸 정리를 해놓고 무게를 달아보는 거죠. 이혼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혼하고 싶은 이유에 무게를 달아봤을 때, 만약에 이혼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보다 가볍다면 이혼해야죠. 그 무거운 쪽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행복의 무게가 그쪽으로 처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헤어지는 게 답이 맞아요. 왜냐면 불행한 부부 밑에서 행복하지 못한 엄마에게 케어받은 자녀가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그 자녀의 인생도 정말 힘들고 정말 불행합니다. 벌써 아이 때 부부관계, 남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니까요. 제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3달의 기회, 마지막 3달의 사랑은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두 분이 결혼 전에 정말 사랑하고 둘을 너무도 원해서 결혼했던 두 사람이라면 그 3달의 무한한 정성과 사랑에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을걸요. 만약에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웃이죠. 더 이상 시간을 미룰 필요도 없이. 왜냐면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는다는 얘기 아니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차라리 아주 행복한 한부모가 키우는 게 불행하고 부정적인 양부모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워만 하지 마시고 시도해보세요. 그 시도 속에서 나름대로 결심도 생길 거고 아마 좋은 결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당신이 행복한, 당신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